제 이름은 윤혜숙, 올해 64살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매여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말해보네요. 남편 오경태, 감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제가 집에서 없어져도 모를 사람처럼 보였죠. 밥했어. 약 먹었어. 40년 동안 들은 말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게 해준 말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이었죠. 얼마 전 저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눈도 나빠지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용기 내서 경태에게 말했죠. 나 병원 다녀왔어. 당뇨래 앞으로 조심해야 한대. 그는 TV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약 잘 챙겨 먹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뚝 하고 꺾여버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그 속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오래 내버려 두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혜수가, 너도 사람인데, 너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처음 들리는 저 자신을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건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저 내가 더 늙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제 결심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리는 거야? 지금 와서 뭐가 불만이야?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참고 살아.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떠나는 거다.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집에서 이제 나는 살 수가 없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던 순간 남편 경태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닫기 직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이 이야기와 마음이 닿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63년 인생을 걸쳐 처음으로 제 자신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생각보다 더 험난한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오던 날 택시에서 내리자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혜수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반지하였지만 작고 아늑한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 공기가 새로웠습니다. 첫날 밤 작은 전기포트를 돌리며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밤,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정적, 그리고 뜨끈한 커피 한 잔. 그 모든 게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채우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우유 하나, 그리고 약값. 계산대 앞에서 저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쌌나? 집을 나설 때 챙겨온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40년 살림의 대가라기엔 너무 초라한 액수였죠. 괜찮아, 아껴 쓰면 돼. 그 말이 점점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근처 요양원과 마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은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다 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제 안에 작은 자신감이 무너져 갔습니다. 내일이 걱정되는 나이가 있다면 아마 지금이겠지요. 며칠 뒤 약 봉지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보였습니다. 다음 진료는 한 달 뒤인데 약값을 어떻게, 저도 모르게 알약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 조금만. 그날 밤 머리가 어지럽고 손이 떨렸습니다. 기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피로감이 더해졌습니다. 밥맛은 없고 걸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기댈 곳도 없는 상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친 일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식은땀, 머리 위 조명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그러나 제 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를 구한 건 제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눈을 뜬 건 B-하는 기계음 때문이었습니다. 천장에 둥근 형광등이 번져 보이고 내 손등엔 바늘이 꽂혀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입은 바싹 말랐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혜숙님, 괜찮으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낯선 여성의 얼굴이 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류미정, 지역 여성권익센터 상담사였습니다. 쓰러진 걸 같은 건물 사는 분이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119에 의해 바로 이송됐고 당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어요. 미정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게 위험한 거죠.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 제 표정은 굳었습니다. 저 돈이 많지 않아요. 이 병원비를 어떻게... 그러자 그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서예요. 혜숙님처럼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 위해 존재하는 지원입니다. 당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게 몇 년 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미정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바로 집으로 가는 건 위험해요. 당분간 우리가 연계하는 임시주거 지원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까지 가도 돼요?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낮추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날 미정 씨는 작은 종이백을 건넸습니다. 당분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이건 우리 센터에서 준비한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종이백에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안엔 즉석죽, 견과류, 혈당 체크용 스트립,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센터에서 연계해준 임시 숙소는 작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렇게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날, 낯선 손 하나가 내 삶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의 시간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숨이 될 거라는 걸. 임시 숙소에서의 며칠은 고요했지만 너무 고요했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눈을 마주칠 사람도 없는 공간.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서늘해질 때쯤 류미정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님, 이번 주에 노년 여성 자조 모임이 있는데 참석해 보시겠어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 마음이 더 무너지기 전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열리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섰을 때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동그랗게 놓인 의자들,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의 주름진 손과 눈과 나와 비슷한 세월을 지닌 얼굴들, 그중 한 여성이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처음 오셨죠? 그 사람이 하연자였습니다. 저는 하연자예요. 나이 먹고 나서도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순간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각자 삶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예요. 이제야 내 인생이 뭔지 고민해요. 자식들 바쁘다고 6개월 동안 못 봤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관심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보니 세상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목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요즘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순간 누군가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연자였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탓하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하연자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혜숙 씨, 일자리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작은 제과점 있는데 설거지 도와줄 사람 찾더라고요. 제가 말해놓을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땅을 밝히듯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대답해줬습니다. 그래,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지붕이 되어줄 줄은. 다음 날 하연자의 소개로 작은 제과점을 찾았습니다. 간판은 오래됐고 문 유리는 조금 흐려져 있었지만 현관을 열자 따뜻한 단내가 후마이너스하고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일자리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주방에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아침에 연락 온 분이구나. 들어오세요. 그 사람이
빵집 주인 박동열이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대화였습니다. 손 빠르신 편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성실하게는 합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가게는 성실이 전부예요. 동열 사장은 그 말만 남기고 바로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첫날이니까 쉬운 것부터 하시죠. 설거지랑 정리만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이 제 삶을 살릴지 또 다른 짐이 될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미끄러지고 오븐 열기에 숨이 턱 막히고 발은 서 있기만 해도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나는 하루에도 10번씩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동열 사장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빵도 처음 굽는 날은 다 모양이 엉망입니다. 그 말이 괜히 나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장은 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혜숙 씨, 이제 빵 봉투 포장도 해봐요. 이건 굽는 것보다 책임이 큰 일이에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어 보이던데요? 그 말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지를 알아봐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손님 한 명이 제가 포장한 빵을 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 집 포장 깔끔해졌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꽉 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동열 사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숙 씨, 월급 조금 올려드릴게요. 일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게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저는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오랜 시간 얼어있던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녹였습니다. 퇴근길 저는 작은 빵 봉투 하나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빵 봉투 속엔 내가 오늘 만든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낸 시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혜수가, 너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건 잡았다 싶으면 바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법이죠. 그 따뜻했던 일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동열 사장이 이상하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혜숙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한 사람의 말투처럼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장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게 내려놓게 됐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갑자기요?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임대료도 오르고 버티기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내가 버티게 해준 전부였는데 혜숙 씨 탓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말 끝에 목이 메어 올라왔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도 힘드셨을 텐데.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생활비 계산표와 씨름하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48만 원 인상, 전기세 7만 원, 약값 11만 원, 그리고 수입 0원.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멍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조용한 원룸에서 약 봉지를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길 아니야? 다 큰 어른이잖아. 알아서 해. 우린 우리 가족 챙기기도 벅차. 그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룸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류미정 상담사에게 연락을 하자 그는 긴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혜숙님, 임시 쉼터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당분간만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보이세요. 저는 최후의 자존심마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죠. 그렇게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 방은 4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수납장 하나, 그리고 낯선 냄새. 그곳에서 함께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은 나보다도 더 초점 잃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는 걸까? 미래가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새벽녘 옆 침대에 할머니가 조용히 숨을 몰아쉬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늙는다는 게 이렇게 끝나는 걸까? 밤새도록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삶이 또 한 번 나를 밀어낸 자리,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다시 생사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쉼터에서 지낸 지 1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혈당 수치는 들쑥날쑥했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볼이 쑥 꺼지고 눈동자는 어딘가를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내 모습은 금세 늙어버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밥을 먹던 중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몸은 느리게 가라앉는 돌덩이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응급실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웅얼거렸습니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염증 수치가 위험합니다. 폐혈증 의심 즉시 투석 준비. 나는 겨우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 이제 끝나는 건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조차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희미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이들, 그래도 올까? 그러나 연락을 받은 딸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생활이 바쁩니다. 병원비는 알아서 해결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스르륵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연고자분 안 오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어떤 답도 없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갑자기 쾅 열리더니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머리를 돌릴 힘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숨 넘기기 직전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해수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남자가 힘겹게 마스크를 내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경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떨리는 눈. 그는 말없이 내 손등을 잡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은 울컥할 만큼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비와 투석 비용에 대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태는 손 떨면서도 주저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왜?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수가 내가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아픈 건 못 본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 이런 순간에야 흘러나오는 게 참 슬프고도 따뜻했습니다. 치료 준비가 시작되자 경태는 조용히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투박하고 거칠고 말 한마디 없이 살아오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내 손등을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가 나 여기 있다. 그 말이 흩어져 가던 의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사이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남아준 건 결국 이 사람뿐이었구나.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밖에서 햇빛이 가늘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 너머에서 경태가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해수가 깼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경태는 퇴원 수속을 하며 말없이 제 외투를 챙겼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있는 건 무리다.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게 얼마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도 마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 공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TV 리모컨, 말없이 앉아있던 경태의 자리.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을 끓이고 물 온도를 맞추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받아본 적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살지는 않았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는
말보다는 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 말투엔 처음 보는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경태가 내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혜수가, 너는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떠났지만 나는 내가 없어도 사는 법을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늦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부부라는 이름 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다른 방식으로 닿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건강도 안정되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경태 씨,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부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 지켜주는 사람으로 지냅시다. 경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더 편하겠다.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함께와 부부는 꼭 같은 말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으며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건 징계 아니야. 이제라도 내가 날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뒤에서 경태가 조용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간섭하지 않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이 나이에 알게 된 건 사랑의 모양이 나이를 먹으면서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는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손으로 표현하고 그저 나는 너무 늦게 이해했을 뿐.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삶은 부부도 남남도 아닙니다. 그저 늦은 나이에 서로를 이해한 두 사람의 동행, 같은 집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서로의 안부만 지켜주는 묘하고도 편안한 거리. 저는 그 삶이 참 좋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이렇게라도 두 번째 기회를 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